그 다음에 카렐 차페크인데 이름만 들어봐도 아 동유럽 작가구나. 네, 제가 또 하나 사봤습니다. 로봇인데 우리가 오늘 쓰는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카렐 차페크가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체코에서 네, 이제 쿤데라 카프카 우리 이제 카프카 쿤데라죠. 그리고 이제 이 카렐 차페크인데 이것도 되게 우리나라에 빨리 소개가 됐더라고요. 뜻밖인데 이광수가 무정 이광수 그 이광수인데요. 이광수가 1923년에 인조인이라는 제목으로 잡지에 동명이라는 이름의 잡지에다가 이거를 이제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보헤미아 작가의 극 이래가지고 이제 원작의 줄거리를 소개를 하고 희곡으로 이제 집필을 했다고 하고요. 이걸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김우진이나 박영이나 이런 이제 개화계 작가들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지금 노트 보고 하려니까 좀 뻘쭘한데 인조 노동자 이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쭉 있었다는 거죠. 그 SF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그때 막 발전하고 이러진 않아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에 최대한 이걸 할애해가지고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그게 반응이 좋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쓴다는 또 얘기일 건데 사실 2000년대만 해도 그렇게 쓸만한 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품 고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그걸 읽기 위한 일종의 전제 작업으로서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땡, 유 땡, 알 땡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로썸의 유니버설 로봇이랍니다. 요 작품이 제가 읽게 되면은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재미가 있을 때. 이거 외에도 도룡령과의 전쟁 뭐 이런 소설도 지금 열린 책들에서 번역이 돼 있던데 혹시 재미가 없을까봐 제가 일단 요것만 이제 샀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헉슬리 아까 말씀드린 요 이제 신세계인데 여러분도 줄거리는 다 아실 거예요. 아기들은 공장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련의 스트레스는 약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된다. 소마라는 이제 이 약이 나오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멋진 신세계에 모든 것이 창조되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 멋진 신세계에 야만인, 이른바 야만인 이제 청년이 나오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게 이게 헉슬리가 이 소설을 쓰던 시절만 해도 아까 제가 193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인류가 그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도 처음에 보면은 이제 실험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인공부화학인데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잿빛 건물 정문 입구 위에는 부화 습성 훈련 런던 총독부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방패골 바탕에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세 개국의 표어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 부화기가 있어요. 인공 부화기가. 진짜로 이렇게 해서 난자를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정충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혹은 시술하는 걸 이제 그게 다 이렇게 공개되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진짜 과학기술, 그러니까 제가 몸에 대한 자신감, 몸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다 고칠 수가 있고 심지어 이렇게 생명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이 전반적인 그때 전반에 이제 과학 발전하고 같이 가는 모양인데 포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던데 자동차 포드 회사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이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공장제 대량 생산을 이제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과학을 우리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헉슬리는 과연 그럴까라고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거주를 하고 본인도 이제 LSD 그러니까 이 마약성 약물 그런 거에 이제 중독
글쎄 의존 이제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소설을 읽으면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요 정도까지를 이제 대략 고전으로 잡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작품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조지 오웰의 이제 1984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보다는 이제 1984를 더 많이 읽게 되는데, 이것도 그 세계 멸망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세계를 이제 상정을 하지만, 이게 47년, 48년 정도에 이제 조지 오웰이 쓴 건데, 우리는 이미 이 1984를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읽었고, 이제 제 책에서 조금 이제 다루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알레고리에 이제 너무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소설이고, 생각할 거리가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소설입니다. 언어 구조도 이렇게 바꾸고, 뭐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사실 그 미소 냉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작가의 공포, 이제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꼭 읽어 보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래 소설, 디스토피아 소설, 안티 유토피아 소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근데 예언서도 상상의 산물도 아니다. 이거는 일생을 가장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한 작가가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고 통찰한 산물이었다. 요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웰은 이제 자기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작가다라는 거를 하나의 입장으로 내세운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보르헤스 이런 작가는 그런 거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글쓰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조지 오웰은 처음에 등단할 때부터 위건 부두로 뭐 가는 길인 그건데, 그 노동자들하고 직접 자기가 생활하면서 겪은 일을 쓴 소설이라기보다는 르뽀에 가까운 작품으로 문학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나는 왜 쓰는가인지 왜 쓰는가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작가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그거가 이제 문학적으로 가장 잘 녹아든 게 이제 1984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알레고리가 계속 이제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모든 이제 디스토피아의 소설의 이 일종의 원형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이제 같이 엮을 수 있는 걸로, 이게 러시아 소설인데 자매진의 우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들 굳이 복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인데 이제 요것도 그런 식인 거거든요. 과학기술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대한 어떤 그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역병이 돌면은 이런 식으로 또 통제 시스템이 또 작동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구성원들이 싫거나 좋거나 그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방역 때문에 다 이제 이거를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욕망도 다 재단되고, 아까 그 헉슬리 신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표현 수위가 조금 높습니다. 좀 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 고문하고 죽이고 수술하고 막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바보라기보다는 체제 수능적 그런 인물로 이제 돌려놓거든요. 그게 1984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편성에 있어서 이제 확실히 조지 오웰이 더 많이 읽힐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자매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하는 작가가 여기 아서 C 클라크인데, 우주를 향한 동경과 탐구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작가인데 제가 안 읽어서 아마 앞으로도 못 읽을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원작을 쓴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됐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이게 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인데, 이 사람도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 3원칙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 로봇이라는 캐릭터를 만든다. 소설에서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로봇을 만든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만드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뒷감당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아시모프의 3원칙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인간이 해를 입는 것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 2.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3.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1, 2, 3 다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로봇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한테 도움을 주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해를 끼치고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로봇은 그냥 다 이렇게 폐기해.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만약에 AI나 이런 게 이렇게 계속 발달해서 상용화 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네, 그런 문제겠죠. 이거 뒤에 또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스탠리 이런 사람도 있네요. 이게 이제 오늘 그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이런 여러한 캐릭터들을 이제 만든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만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데츠카 오사무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데츠카 오사무는 1928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죽었더라고요. 2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일본은 만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긴 걸로, 그리고 성취가 높죠, 일본이.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데츠카 오사무가 많은 만화를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철원 아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톰이 그 텐마 박사가 만든 로봇인데, 저는 어릴 때 이거를 돌아온 아톰,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머리 이렇게 삐죽삐죽한 그런 이제 되게 귀여운 남자 꼬마 이제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김보연 선생님이 짚어주는 게, 자, 실상 이 작품 안에는 로봇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 실험이 등장한다. 아톰이 여타 로봇 만화나 소설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아톰이 도구로 만들어진 로봇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 뭐다? 아톰은 텐마 박사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만든 사랑받기 위한 로봇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계의 형식을 하고 있던, 아니면 이제 우리처럼 이런 살과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동물인 거죠. 그런 거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살아있다라는 개념, 네,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떤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물음을 처음으로 환기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고요. 아톰을 다시 보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지만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거는 피노키오였어요. 그러니까 제페토 할아버지가 외로워서, 이제 혼자 사는 그 제페토가 외로워서 이제 피노키오를 만들고. 피노키오 얘기는 또 왜요? 근데 이제 피노키오가 인형인데, 나무 인형인데 그게 로봇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진일보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여사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는데, 미리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면, 왜 우리는 로봇, AI가 인간처럼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 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신화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단군 신화도 곰하고 호랑이가 있는데, 곰하고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자 사람. 근데 곰하고 호랑이가 그냥 충분히 자족적으로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걔들이 왜 굳이 인간이 되려고 할까?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을 왜 키울까?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 법한데요. 이 로봇을 다룬 모든, 제가 많이 접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아톰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블레이드 러너에서 거기서 로이인가, 거기도 이제 AI가 나오는데, 그 친구도 되게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 자체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어공주도 마찬가지고, 인어공주도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욕망의 그 선 자체가 결국에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어떤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이 만화 영화를 보면은 아톰이 너무 착하대요.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가질 수 없는 어떤 비정상적인 선함이다라고 나오는데, 아톰이 워낙에 고전이다 보니까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또 아주 걸출한 만화가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인데요. 이 우라사와 나오키가 많은 이런 이 만화를 쭉 그리다가 플루토라는 또 만화를 하나 그립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용두사미가 있지만, 거기서 보면 이제 또 아톰의 패러디가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것도 텐마 박사가. 근데 그때 되게 멋진 말을 해요. 가장 완벽한 로봇은 오류를 범할 줄 아는 로봇이다. 그게 가장 인간에 가깝다라는 거.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